40년을 일해서 5억을 모았습니다. 자식 둘에게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71살에 남은 돈만 2,000원. 아들은 잠적했고 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도 이 남자는 혼자 라면을 끓입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71살 박종수는 얇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오늘도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잠이 더는 오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좁은 원룸 안에는 그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그는 작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잿빛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 볼은 안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40년간 철물점을 지킨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은 이미 3년째 습관이었습니다. 위가 쓰렸지만 참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점심이 줄고 점심을 먹으면 저녁이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12,000원이야. 잘 쪼개야 해. 그는 컵에 물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매달 첫째 날이면 통장에 86만 원이 찍혔습니다. 국민연금이었습니다.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하며 꼬박꼬박 낸 연금의 결과가 그 숫자였습니다. 월세가 35만 원이었습니다. 혈압약과 관절약을 합치면 약값이 15만 원이었습니다. 공과금과 통신비를 빼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36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루로 나누면 12,000원.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통장 윗줄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공과금이 이중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12,000원도 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한숨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숨조차 사치가 된 지 오래였다. 그 남자에게도 한때는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박종수는 시장 골목 철물점 사장이었습니다. 29에 시작한 가게를 40년 넘게 지켰습니다. 못 한 봉지 나사 한 통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5억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아들 현우의 대학 등록금 8학기 합쳐서 3,200만 원, 딸 현정이의 대학 등록금 같은 8학기 2,800만 원, 큰아들 결혼 비용 1억 2천만 원, 딸 결혼 비용 8천만 원. 아내 수님의 말이 늘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아끼면 아이들 다 해줄 수 있어. 박종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야 어떻게든 살지. 그는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그것이 곧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큰아들 현우가 30살이 되던 해 사업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의류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확실합니다.
3억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갚겠습니다. 박종수는 망설였습니다. 3억이면 노후 자금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아내 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저렇게 간절한데 한 번만 더 도와주자. 그 말에 박종수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3억 원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도 갚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억 원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빚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다. 빚 얘기 좀 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전화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철물점으로 빚 독촉이 쏟아졌습니다. 40년 지킨 가게를 결국 넘겨야 했습니다. 가게 권리금과 재고 처분으로 빚 3억 중 2억을 갚았습니다. 나머지 1억은 집을 팔아 갚았습니다. 그렇게 5억은 사라졌습니다. 딸 현정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정아, 아버지다.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시댁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딸에게서 전화는 없었습니다. 박종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 무렵 아내 수님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박종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걸었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딸에게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석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마지막 날에야 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딸이 영정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딸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박종수는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그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71살 박종수는 7평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월 86만 원, 하루 12,000원. 그것이 그에게 허락된 전부입니다. 그는 낡은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 건 부재 중 37건, 딸에게 건 부재 중 13건,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전화였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계부를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29살 때 적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장사 시작. 잘해보자, 종수야. 그 글씨를 바라보는 71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5억이 사라진 과정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의 남은 삶마저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 가족에게도 한때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박종수가 35이던 해 철물점은 가장 잘 됐습니다. 시장 골목 한가운데 4평짜리 가게였지만 단골이 줄을 섰습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면 점심때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못나사 경첩 자물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전부 그 가게에 있었습니다. 박종수의 손은 늘 검었습니다. 기름때가 손톱 밑에 박혀서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내 수님은 가게 옆에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단무지를 썰었습니다. 남편이 가게 문을 열 때면 아내는 이미 김밥 20줄을 만들어 놓은 뒤였습니다. 부부는 서로 말이 없어도 눈빛만으로 통했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팔렸어. 박종수가 가게 정리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 그것이 그 부부의 하루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깊었습니다. 퇴근길에 시장 어묵 2꼬치를 사들고 집에 가는 날이면 아이들이 현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큰아들 현우가 10살, 딸 현정이가 7살이던 때였습니다. 아빠 어묵이다. 현정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아버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됐어. 이것만 있으면. 그 시절 박종수의 통장에는 매달 300만 원씩 쌓여갔습니다. 아내의 김밥 장사까지 합치면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부부는 단 한 번도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먼저 넣고 나머지를 저축했습니다. 박종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좀 고생하면 아이들은 우리처럼 안 살아도 돼.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지 뭐. 우리야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하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부부에게 사치란 없었습니다. 박종수의 점퍼는 5년째 같은 것이었고 수님의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서 안창을 덧대 신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현우에게는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을 보냈고 현정이에게는 피아노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현우가 중학교에 올라가며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우는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의 직업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 서류에 부모 직업란을 빈칸으로 냈습니다. 담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종수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왜 아버지 직업을 안 썼어?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날 밤 박종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더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으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박종수는 처음으로 적금을 깨서 아들에게 컴퓨터를 사주었습니다. 120만 원이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박종수는
그달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 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콧노래 부르더라. 박종수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더라고. 그것이 그 가족의 가장 따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고, 어머니는 살림하고, 아이들은 자라고, 저녁이면 네 식구가 좁은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박종수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뒤에 표정이 굳어지는 것은 그 따뜻함이 얼마나 짧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우가 22살이 되던 해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해야 할 나이에 아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사업이 뭔 사업? 의류 쪽이요.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박종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40년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수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현우가 진지하던데 한번 드러나 보자. 박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40년을 해봐서 알아. 그러나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와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와 숫자가 가득한 종이를 펼치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박종수는 그 종이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안 된다, 위험해.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뭐든 안 된다고만 하시잖아요. 현정이가 옆에서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빠와 아버지 사이에서 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현우가 대학 졸업 직후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허락 없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종수가 그 사실을 안 것은 석 달 뒤였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의 대출 연체 사실을 알리는 전화였습니다. 박종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곧 매출이 오를 겁니다. 매출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연체이자가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결국 5천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8년간 모은 적금이었습니다. 아내 수님이 울었습니다. 여보,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었잖아. 박종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신용이 망가지면 평생 살기 힘들어. 내가 갚는 게 맞아. 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현우한테 단단히 말해야 해.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에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혼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아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아버지에게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딸 현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25이었습니다. 상대는 대기업 부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박종수는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비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대 집안에서는 예단과 예물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필요했습니다. 합치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현정이 시집 잘 보내야지. 여자는 시집 갈 때가 중요해. 박종수는 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5천만 원을 갚고 남은 돈, 거기서 또 8천만 원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가게가 있으니까 더 벌면 돼. 그러나 시장 상권이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철물점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박종수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더 버티면. 그것이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금이었지만 그 금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정이의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박종수의 통장 잔고는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게는 여전히 매달 적자였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서너 명밖에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 수님은 김밥 장사를 이미 접은 뒤였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수입은 오로지 철물점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박종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기회? 이번에는 진짜 됩니다. 거래처도 확보했고 물량도 잡아놨습니다. 3억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갚겠습니다. 3억?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억이 어디 있어? 그 돈이 장난이냐? 현우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만 해주시면 다시는 손 안 벌립니다. 박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3억을 빌려달라고 했어. 수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3억을 어디서 구해?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있긴 해. 가게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 수님이 박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건 우리 노후 전부야. 그걸 아들한테 줘. 박종수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망하면 우리가 편하겠어. 그 한마디에 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수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철물점을 담보로 3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박종수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네 아버지, 이번에는 꼭 해라.
이게 마지막이야 알겠지. 네, 약속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박종수가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현우 좀 바꿔봐.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현우는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무슨 소리야?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박종수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박종수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10번을 걸어 겨우 한 번 받았습니다. 현우야, 이자가 밀리고 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뭘 기다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현우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현우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종수는 아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임대료 미납 고지서가 문틈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스친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딸 현정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정아, 아버지다. 오빠 연락 안 되는데 혹시 아는 거 있어?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라요. 오빠가 저한테도 연락 안 해요. 현정아, 아버지가 지금 좀 힘들어서.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3억의 빚은 고스란히 박종수의 몫이 되었고 40년 지킨 철물점은 그 빚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은행 독촉장이 매주 날아왔습니다. 대출 원금 3억 원에 연체이자가 붙어 3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 수님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님이 밥상을 차리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가게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박종수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뭐라고? 가게 팔고 빚 갚자. 더 끌면 이자만 늘어. 박종수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40년을 지킨 가게야. 그걸 어떻게 팔아? 그럼 어쩔 건데? 박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29에 시작해서 69까지 지킨 가게였습니다. 못 한 봉지 나사 한 통, 그 모든 것에 그의 인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담보처분 통보가 왔습니다. 박종수는 직접 가게를 넘겼습니다. 권리금과 재고를 합쳐 2억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박종수는 빈 가게 안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서 있던 카운터 자리, 손때가 묻은 나무 선반, 벽에 남은 못자국들. 그는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쇠 셔터가 바닥에 닿는 순간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에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석 달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아버님, 수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현우는 어딨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현우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사업 자금 3억 중 1억을 그 여자한테 쓴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도박으로 날렸대요. 박종수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수님이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박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3억이 사업 자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40년간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 손톱 밑에 기름때가 빠지지 않던 그 손으로 번 돈이 아들의 거짓말 한마디에 전부 사라진 것입니다. 박종수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지도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어디가?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이자 빨간 글씨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확실합니다. 3억만 빌려주시면. 그때 박종수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박종수 씨 되십니까? 네. 아드님 박현우 씨 채무건으로 연락드립니다. 현우 씨 명의 추가 채무가 7천만 원 확인됩니다. 박종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박종수 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그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구나.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남은 빚은 집을 팔아 갚았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조그만 아파트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운 그 집을 팔고 7평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수님이 빈 아파트를 둘러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박종수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내가 못났지. 부부는 빈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방에 두 사람의 그림자만 길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종수는 한 번도 아들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더 깊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지 넉 달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수님이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박종수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는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뇌출혈 범위가 넓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얼마나 들겠습니까? 수술비와 입원비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박종수의 통장에는 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박종수는 전화기를 무릎 위에 놓고 병원 복도 형광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담보도 없고 소득도 없는 일흔 가까운 노인에게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긴급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서류가 복잡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2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수님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박종수는 사방에 연락했습니다. 옛날 거래처 사장님에게 머리를 숙이고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시장 시절 알던 이웃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수술은 겨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석 달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한때 새벽마다 김밥을 말던 그 손이 이제는 이불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 나야, 종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역국 끓여올까? 당신 좋아하잖아, 미역국.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어느 날 딸 현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어떠세요? 현정아, 어디 있었어? 아버지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시댁일이 있어서요. 병원에 한 번만 와라.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면 시어머니가 좀 그래서요. 뭐가 그래? 시어머니가 이쪽 집안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세요. 박종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그래, 알겠다. 전화가 끊어진 뒤 그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수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박종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아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마지막 날에야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영정 앞에서 울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돌아간 뒤 빈 장례식장에 박종수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영정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수님아,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었으면 당신 이렇게 안 보냈을 텐데. 빈 의자들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조화의 향기가 텅 빈 공간을 떠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종수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앞치마, 그리고 가계부 한 권. 가계부 첫 장에는 수님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현우 분유값 15,000원, 현정이 기저귀 3,000원. 그 글씨를 본 순간 박종수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는 가계부를 덮고 서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86만 원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1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박종수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물 한 컵을 마시고 약을 먹고 점심때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고 저녁에는 라면 반 봉지를 끓였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약국 주인에게 한마디, 편의점 직원에게 한마디, 그것이 하루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약국에 갔을 때 약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박종수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약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혼자 사세요? 박종수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봉투에 비타민 한 통을 슬쩍 넣어 주었습니다. 박종수는 밖에 나와서야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비타민 통을 한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종수야. 누나 목소리였습니다. 친누나 김복순이었습니다. 3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누나 어디야? 나 요양원에 있다. 너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박종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수님이 간 것도, 현우 그 자식 도망간 것도. 박종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말했어? 현정이한테 들었다. 그 애가 나한테는 가끔 전화해. 박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이모에게는 전화하면서 아버지에게는 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누나가 말했습니다. 야, 종수야, 너 이리 와. 나 보러 한번 와라. 박종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비가. 야, 이 바보야. 버스비 걱정하지 말고 와. 내가 보내줄게. 됐어. 누나도 형편이. 닥쳐, 이 바보야. 동생 버스비도 못 보내주면 누나가 무슨 누나야. 박종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일주일 뒤 박종수는 버스를 타고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누나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종수야. 누나. 누나가 동생의 얼굴을 보더니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얼굴이 왜 이래? 형한테는 안 닮고 엄마한테 닮더니 늙으니까 꼭 엄마 같다. 누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누나가 자기 반찬을 동생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더 먹어라. 됐어. 누나가 먹어. 야, 내가 여기서 삼시세끼 나와. 너는 뭐 먹고 다니냐? 박종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종수야,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 뭔데?
너 현우한테 돈 줄 때 현정이는 뭐라 했어? 몰라. 그때 현정이는 결혼한 뒤라 잘 모를 거야. 누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현정이가 알고 있었어. 그 애가 나한테 말했어. 오빠가 아버지한테 3억 빌릴 때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박종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현정이가 현우한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달라고 해서 자기 몫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 박종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딸이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가져갔다는 것, 그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누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수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식이란 게 그래. 다 보여주는 게 아니야. 박종수는 밥을 더 먹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를 기다리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정이가 알고 있었어. 알면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버스가 왔습니다. 그는 올라탔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어두워지는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진실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박종수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세 번째 신호에 딸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현정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딸의 목소리가 경계하듯 작아졌습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오빠한테 5천만 원 받은 거 알고 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2초가 지났습니다. 현정아, 아버지 그게 아버지가 이모한테 다 들었어. 내가 직접 말해라. 딸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박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현정아, 그때 왜 아버지한테 말 안 했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그때 시댁에서 돈이 필요했어요.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게 팔고 집 팔고 엄마 병원비도 못 내서 빚지고 다닐 때 너는 그 돈으로 뭘 했어? 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종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도 너는 알고 있었지. 아버지가 왜 그 꼴이 됐는지 다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했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박종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는 하루에 12,000원으로 살아. 아침을 굶어. 라면도 반 봉지만 끓여. 약값 내면 밥값이 없고 밥을 먹으면 약을 못 사. 그게 아버지 삶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박종수가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현정아, 아버지가 묻는다. 너한테 내가 뭐였어? 아버지, 돈 주는 사람이었어. 아니면 아버지였어. 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수도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갈게요. 박종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지 마라.
지금은 보고 싶지 않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종수는 전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아들의 얼굴도 딸의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아내 수님의 말이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다 해주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텅 빈 원룸과 12,000원짜리 하루와 받지 않는 전화뿐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수님의 마지막 기록이 있었습니다. 종수 혈압약 12,000원, 현우 용돈 50만 원, 현정 시댁 선물 30만 원. 아내는 마지막까지 자녀에게 먼저 적고 남편의 약값은 맨 끝에 적었습니다. 당신도 나도 똑같았구나. 그 한마디가 빈 방 안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박종수는 가계부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장사 시작. 잘해보자 종수야. 35년 전 자신의 글씨와 아내의 마지막 글씨 사이에 가족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5억의 행선지가 거기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돌아올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종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누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요양원 입구까지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누나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종수야 왔어. 박종수가 누나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내가 현정이한테 전화했어. 뭐라 하던 다 알고 있었대. 오빠한테 5천만 원 받은 것도 나한테 숨긴 것도.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때? 박종수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 낙엽이 발밑으로 굴러왔습니다. 누나, 왜?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누나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잘못해? 내가 뭘 잘못했어? 다 줬는데도 모자랐나 봐. 가게도 주고 집도 주고 평생 번 거 다 줬는데 전화 한 통이 안 돌아와. 누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종수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다만 내가 하나 착각한 게 있어. 뭔데? 주면 돌아온다고 생각한 거. 그게 착각이야. 박종수가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남편한테 평생 줬어. 아들한테도 다 줬어. 결국 나 혼자 여기 있잖아. 우리 엄마도 그랬고 그 엄마의 엄마도 그랬을 거야. 누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종수야,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건 돌아오라고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돌아올 거라 기대한 순간 그게 빚이 되는 거야. 박종수의 눈에 물이 찼습니다. 누나의 말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래도 아프잖아, 누나. 그래, 아프지. 근데 그 아픔이 자식 탓만은 아니야. 우리가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진 거야. 사랑에 이자를 붙인 거야. 박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았습니다.
종수야, 이제 그만 아파해라. 내 인생도 내 거야. 자식한테 다 주고 나면 뭐가 남아? 박종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누나가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살아야지 그냥. 밥 먹고 약 먹고 살아야지. 거창한 거 없어. 내일도 눈 뜨면 그게 사는 거야. 박종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토닥토닥.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것처럼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올 때 누나가 동생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누나 이게 뭐야? 용돈이야. 나는 여기서 쓸 데가 없어. 박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누나 돈을 내가 어떻게 해. 닥쳐. 그리고 가져가. 내 동생 굶기기 싫어.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요양원에서 석 달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박종수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5억을 줘도 전화 한 통 없었는데 누나는 10만 원을 주면서 밥 굶지 말라고 했다. 버스에 올라탄 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없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박종수는 눈을 떴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평짜리 원룸, 얇은 이불, 차가운 공기, 혼자라는 사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는 물을 마신 뒤 오랜만에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가계부가 아니라 자신의 가계부였습니다. 40년간 써온 그 가계부. 맨 뒷장을 펼치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적는다. 86만 원으로 사는 법. 그는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35만 원, 약값 15만 원, 공과금 6만 원, 통신비 3만 원, 남은 돈 27만 원, 하루 9천 원, 12,000원에서 더 줄었습니다. 공과금 이중 납부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종수는 숫자를 적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학원비부터 적고 자기 약값은 맨 뒤에 적었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늘 자녀 것을 먼저 적고 부부의 것은 남은 자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약값 15만 원.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첫 줄에 적는 것은 71년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에 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은 비타민 있어요. 약사가 웃었습니다. 있죠, 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는 약을 받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주머니에 비타민 한 통을 넣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벤치 옆으로 노란 은행잎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딸에게서도. 그러나 그날은 전화기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먹었습니다. 1,200원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그는 오래간만에 시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옛 철물점 자리가 보였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수리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아직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박힌 기름때, 관절마다 굳은 살, 그것이 40년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나야. 밥 먹었어? 응 삼각김밥 먹었어. 야 그게 밥이야. 누나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종수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누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라면 반 봉지를 끓였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이 끓었습니다. 면을 넣고 계란 하나를 깨 넣었습니다. 오늘은 계란을 하나 넣었습니다. 누나가 준 10만 원에서 계란 한 판을 샀기 때문입니다. 밥상 위에 라면 냄비 하나, 그리고 가계부 한 권. 박종수는 젓가락을 들기 전에 가계부 마지막 장을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내 약값 15만 원. 그 글씨를 보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젓가락씩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룸 안에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한 사람의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른한 살 박종수의 오늘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월 86만 원, 하루 12,000원, 받지 않는 전화, 돌아오지 않는 자녀. 그러나 그는 오늘도 눈을 떴고 물을 마셨고 약을 먹었고 밥을 먹었습니다. 40년간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듯이 오늘도 하루를 열었습니다. 5억은 사라졌습니다. 자녀는 떠났습니다. 아내는 곁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이 남자는 다시 눈을 뜰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단단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